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국회 회의록이랑 관련 언론 보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3가지 특별검사법, 소위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이게 핵심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슈죠. 네, 이 자료들 보면서 법안 내용이 뭔지, 또 왜 지금 통과됐는지,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6월 5일 본회의였죠? 재석 198명 중에 194명. 와, 거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194명 찬성이면 뭐 거의 다 찬성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럼 일단 각 법안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국회 회의록이랑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우선 내란 특검법.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주요 의혹 한 11가지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게 수사 규모예요. 규모요? 얼마나 큰데요? 특검을 보좌할 핵심 수사팀장 격인 특검부를 7명이나 두고요. 실제 수사할 파견 검사도 최대 60명까지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60명이요? 와, 특검부 7명에 검사 60명이라? 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법안들은요? 김건희 특검법이랑 최상병 특검법은요? 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거 한 16개 사안을 다루고요. 파견 검사 규모는 최대 40명입니다. 아, 이것도 꽤 크네요. 40명.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최상병 특검법. 이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 목표고요.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내란 60, 김건희 40, 최상병 20, 최대 120명이네요. 파견 검사는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최대 120명. 역대급이죠. 와,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이 법안들이 예전 윤석열 정부 때는 그 거부권 행사로 여러 번 무산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막혔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된 거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보내주신 자료들 분석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랑 지지층의 어떤 과거 청산 의지 이런 게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해서 표결에는 참여 안 하고 퇴장했고요. 아, 근데 퇴장했는데도 이탈표가 좀 있었다고요?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몇 표 안 되지만요. 그렇군요. 당시 그 언론 보도 사진 같은 거 보면 법안 통과될 때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거수경례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 장면도 포착됐었죠. 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분위기랑 또 현 대통령이 예전에 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던 걸 생각하면 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힌 것도 좀 이해는 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로 특검을 추진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일단 검사 120명 파견.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내주신 분석 자료들에도 나오지만 이러면 일선 검찰청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 인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갑자기 120명이 빠져나가면.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 완화 조항이 있잖아요. 원래 국회 3분의 2 동의였는데 이걸 5분의 3 동의나 법원 허가로 낮췄거든요. 네, 봤어요. 그 조항. 이게 나중에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사회적 반응도 자료들 보면 정말 극명하게 갈리던데요. 네, 그렇죠. 현 여권이나 일부 시민사회 쪽은 이제 진상규명 제대로 하자 이런 기대감이 큰 반면에 야당이나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거 완전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프레임 대립이 아주 첨예하죠. 저희는 뭐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에 담긴 시각들을 그냥 충실히 전달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럼요. 그게 중요하죠.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아주 강력한 입법적인 힘을 바탕으로 3개의 대규모 특검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거.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당연하고 수사 인력 운영 같은 현실적인 문제, 또 법률적인 쟁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질 거라는 점이죠. 네, 이제 국무회의 의결하고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될 텐데요. 그렇죠.
이제 후보 추천하고 임명하고. 앞으로 그 특검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수사 범위는 또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또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네. 그리고 기존 검찰이나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맞아요. 특히 이 세 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수사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공개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자,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좀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번 특검들이 뭐랄까 그 규모나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다는 성격 면에서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럼 수사 결과 자체는 나중 문제고 이렇게 과거 정권의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그것도 세 개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나 또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신뢰 이런 거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부분은 당신께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